자,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항상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아마 거의 대다수는 뮤시장이 어떻게 끝났는가 아마 이걸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을 보니까 아마 잠들기 전에는 기분 좋게 잠드셨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주가가 기분 좋게 초반에 위로 올라갔던 그 배경들을 보면은 역시 뭐 주변적인 내용들이 괜찮았어요. 막강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자금들, 여기다가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어떤 부담감을 줬던 것이 미국과 중국이 다시 충돌하면 어떡하나 아마 이렇게 우려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구매 속도를 높일 것이다 라는 것들도 또 투자 심리를 좋게 하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근데 장중에 단기적으로 변곡이 있었죠. 어떤 변곡이 있느냐, 두 가지 변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애플이 또다시 일부 매장을 닫는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바로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있는 애리조나나 아니면 플로리다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장을 닫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크루즈 유람선 있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크루즈 유람선에서 상당히 많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들어가면서 부담감을 줬는데 지금 이게 또다시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유람선에 대한 일정을 뒤로 9월 달까지 연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 변곡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빠져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꼭 그런 이유가 아니어도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장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오늘도 아마 주가 하락했을 때 거의 웬만한 기사의 탑픽은 코로나19 때문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이게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를 가속화한다면 결국 코로나19는 재확산될 것이고 또 이게 또 변종 얘기도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낼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시장을 움직였을 때 가장 강력한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세컨더리 키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시장을 상승장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이 장을 꺾고 돌리는 악재는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성공의 첫 열쇠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약간 시간을 뒤로 돌려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난 월요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월요일날 주가 우리나라 시장 어땠습니까? 막 거의 한 5% 가깝게 급락을 주면서 순간 패닉이 왔었죠. 이때도 역시 나왔던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로 주가가 빠졌다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있고 실제 속으로 숨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급락을 줬다면 다시 주가는 위로 반등조차도 미미하게 줘야 되고 아니면 연속적으로 빠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재확산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최근에 보면은 지난번 이태원발 사건 이후에 여러 곳에서 역시 재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갖다가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이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주가는 계속 내려가야지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숨어있는 밑글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한 2주 정도 됐나요? 시장의 진짜 스트롱맨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벌써 지금쯤 눈치를 채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스트롱맨은 트럼프나 그 다음에 시진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 바이든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소위 반 트럼프 성향의 매체에서 조사한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얼마 전에 팍스에서 조사한 내용, 팍스 그러면 대표적인 친트럼프 성향의 매체잖아요. 팍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조 바이든이 무려 12%나 위로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친시장적인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 바이든에 비해서 뒤처지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하여튼 다들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면 그거는 정말 겉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속 내용은 뭐냐? 바로 스트롱맨, 바로 패드의 의장, 패드가 어떤 마음을 보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미국 주가가 밑으로 위에서 아침에 시초가 돼서 빠졌지만 또 밑에서 올라간 내용들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준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더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귀에 들어오나요? 아마 거의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주가가 급락을 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횡보를 보면 오늘 주가가 밑으로 빠졌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결국 길게 보면 매수 찬스인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 날 급락을 줬던 그 원인을 판단하려면 바로 그 전주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을 줬던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 그때 얼마 급락 줬냐면 무려 마이너스 6%가 빠졌습니다. 세상은 기겁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빠졌죠? 근데 여러분들 목요일 날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줬다. 혹시 뭐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그만 이게 시장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갑자기 연준에서 뉴욕 패드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레포 시장의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트리거가 되면서 시장을 끌어가 내렸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레포 시장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레포 시장에서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이 레포 시장에서 싸게 금리를 조달해서 그걸 이용해서 레버지를 이용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약간 자산시장에서 버블을 만들어가는 어떤 이 레버지 효과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시장이 바로 레포 시장인데 레포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화들짝 놀랐냐? 딱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녀간의 연애를 할 때 카톡을 딱 싸우고 들어왔는데 카톡을 딱 했어요. 근데 카톡에 응답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씹는다 그러죠.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 합니까? 드디어 단장이 삐졌구나. 내 애인이 변심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바로 지난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을 줬고 그 여파들이 고들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월요일 날 급락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스트롱맨이라고 이미 여러분께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제롬 파웰이 패드가 변심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시장에 그대로 직격탄을 보인 것이지 그냥 코로나19에 의한 그 부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롬 파웰은 패드는 어떻게 의심을 받고 있을까요? 왜 이들이 카톡을 씹었다고 생각하고 왜 전화를 안 받다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가 지난 3월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줬죠. 소위 공포지수 일컬어지는 빅스지수는 초강세를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줬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연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널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소위 패드장이 설가치로 변신될 때가 바로 3월 달이었습니다. 정말 연준은 무제한양적 완화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갖다가 역시 풀어대는 모습을 줬습니다. 얼마나 돈을 풀어댔냐? 역대 최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왜 역대 최강이냐면 이렇게 돈을 푼 적이 언제 있었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있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 돈이 얼마나 풀려나면 전 세계 무려 8조 달러의 돈이 풀려나갔습니다. 이 중에 4조 달러의 자금이 미국에서 연준에서 그냥 잉크로 인쇄지로 갖다가 찍어내면서 돈을 풀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요번에 돈 얼마 풀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3조 달러라는 돈을 풀어댔습니다. 근데 숫자상으로 보면 아까 8조 달러, 4조 달러에 비해서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죠? 근데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여름철에 장마철 왜 조심합니까?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앞에 지난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는 미국이 양적 완화의 이름으로 4조 달러의 돈을 풀었지만 그때는 Q1, Q2, Q3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돈을 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달 이후에는 불과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으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한꺼번에 확 풀었으니까 연준의 의지가 쟤는 정말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빅스지수는 장대음봉이 꼭지를 치고 장은 강하게 돌아섰습니다. 왜요?
이미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오면 늦다고 생각하는 바로 스마트머니들이 시장을 갖다 강하게 끌어당겼던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죠. 내가 널 위해서라면 다 해줄 수 있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런 거 상당히 많이 보죠. 토사구팽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죠? 야, 얘가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뭐 중국의 역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절취부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신상담 다 이런 게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얘가 날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네. 목숨을 바쳐서 날 위해서 싸워주네. 그럼 난 쟤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왕 위에 오르면 무슨 생각을 갑니까? 가장 자기의 왕권을 도전한 사람은 바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바로 그 사람이 이인자가 가장 두려운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것이 탄생된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왜 배우냐고요? 미래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역사에 있다. 과거에 있다는 것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이 다 폭락하고 무너질 때 제롬 파일은 기겁을 했겠죠. 제가 몇 번 TV에서 제롬 파일이 기자회견을 정말 애가 찬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제롬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자금들을 그냥 내가 널 위해서는 다 해줄게라고 해서 돈을 풀었는데 얘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시장이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돈을 풀었던 자금과 4월 달에 돈을 풀었던 자금, 다시 말씀해서 돈을 풀면서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모기지 채권을 매입했던 그 양을 3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다가 4월 달부터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고 그냥 헤어지자마자도 잘 자, 뭐 오늘 어땠어? 하루 종일 카톡을 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카톡이 좀 뜸해지죠. 뭐 집에 들어가 어떨 땐 집에 바라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변심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널 위해서는 다 해줬다고 생각했던 이 연준에서 양쪽 하나 금액을 줄이셔야겠네. 이게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급락을 줬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되지 않죠. 왜냐하면 시장이 안정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제롬 파일 의장이 앞으로 2022년도 말까지는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랬죠. 저는 그거 절대 믿지 않는다고 믿을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시장의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게 꼭 2020년도 연말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안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Q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도 바로 그겁니다. 다만 2022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는 그 속도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다시 코로나19의 원래 이것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경제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메시지지 딱 그때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어린애 같은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바로 그런 생각이 나타난 거죠. 대신 시장에서는 다른 면을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줬을 때 연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회사채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을 줬던 것이었죠. 그렇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회사채 매입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채 매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프라이머리 마켓이라 그래갖고 발행시장, 그러니까 만약에 보잉이 어렵다 그러면 보잉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연준이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이 하나, 프라임 마켓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해서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연준이 약속했던 금액에 턱없이 모자라게 직접 회사채 시장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작았던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정말 쟤들이 정말 시장을 위해서 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거 다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준에서 먼저 사줬던 것이 바로 회사채 ETF를 통해서 그걸 매입해 줬는데 그 금액이 작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살 때 어느 회사의 특정한 주식을 너무나 많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권이 모든 입김이 어디로 갑니까? 연금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회사채에서도 너무나 많은 회사채를 연준에서 사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입김이 연준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소위 사회주의 국가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사채 20% 이상을 연준에서는 사줄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사주려고 하더라도 캐파가 작으니까 제대로 사줄 수 없었던 부분들이 연준의 고민에 바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왜 화냈을까요? 이 ETF 시장에서 사줄 수 있는 금액이 법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연준은 어떻게 자기네가 새로이 쉽게 하면 이런 산정 지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채의 발행 시장, 회사채를 발행한 그 규모에 따라서 그 리스트에 따라서 그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은 종합주가 지수에서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것이 있죠.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셀트라든지 많은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되어 있죠. 그 리스트를 하듯이 연준에서도 이 ETF 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지원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별도로 소위 쉽게 얘기하면 패드에서 직접 ETF 시장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여기다가 자기네가 쉽게 해서 이걸 사서 돈을 뿌리겠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은 다시 급반등 줬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 급락을 줬던 그 원래 진원지, 우리가 왜 지 일어나면 진원지가 있잖아요. 진앙지가. 그 진앙지는 바로 목요일 날 바로 패드에서의 어떤 변심하지 않았을까? 채널8이 혹시 새로 애인이 생겼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빠졌던 그 원인이 아니야. 그때는 내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갔었어. 그래서 내가 연락이 못했어. 오, 그래. 변하지 않았구나. 그 마음을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연준에서 오죽하면 그냥 나와 있는 ETF가 아니라 자기네가 새로운 ETF 지수를 만들어서 그만큼 회사채를 매입해 준다니까 시장은 다시 화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까요? 먼저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Yes.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장은 계속 올라가더라도 계속 쭉쭉 뻗어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맥점.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누구나가 패드 의장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것이 그린스펀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린스펀 의장은 정말 살아있을 때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졌는데 그 다음에 2008년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완전히 명성의 금이 갔다고 그랬죠. 왜요? 법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웰이요. 요번에 의회에서도 증언했죠. 의회에서 증언할 때 또 시장을 골 때리는 또 뭐랄까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또 아픈 데를 또 때리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들여서 회사채를 사주는 것은 내가 어떤 뭐랄까요. 그 총량의 규제 없이 내가 마구잡이로 회사채를 사들인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것이 프라이머리 마켓이든 세컨더리 마켓이든 여기서 살려고 했던 그 금액을 여기선 이것이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일정한 금액을 이쪽으로 내가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구입해 주겠다라는 것이지 내가 새로이 어떤 걸 더 사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 연준은 언제든지 시장이 어려우면 뭐든지 다 마구잡이로 퍼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없어지니까 장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 두들겼다가 올라갔다 두들겼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연준이 결국은 마지막 변신하기 전에 그 변신은 누차했지만 시장에서 물을 빼는 겁니다. 타이어의 공기를 빼는 다시 말씀해서 유동성을 빼가는 것이 나타난다면 시장 언제든지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감된 그 이유처럼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재유행 혹은 애플이 매장을 축소했다? 계속 매장을 축소하겠습니까? 닫겠습니까? 다시 또 열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문제이지 시장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는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가장 강한 스트롱맨은 이제는 더 이상 시진핑이나 트럼프가 아니고 바로 채널8 패드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던 차에 레포 시장에서 금리 올린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게 틀가 되면서 장을 밑으로 꼬라박았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맥점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미국과 중국은 크게 충돌할 수 없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은 절대 죽어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요번 같은 경우도 무제한 양적 완화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위기가 터졌다. 그럼 우리가 돈을 무한정되고 찍어낼 수 있을까요? 찍어낼 수 없죠. 여러분들 혹시 금리 하한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금리 하한선이라는 것은 이번에 이주열 총재도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금리 하한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느 일정한 선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금리를 내려봤자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약발이 떨어지지 않는 선을 금리 하한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너무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외국자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금리 하한선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함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고 기축통화 전체 마켓쇼의 60%를 차지고 있는 미국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다른 나라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최근에 중국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2등일 뿐 1등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즉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아주 명백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축통화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전 세계에 그 돈이 많이 뿌려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호주머니에 위안화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혹시 위안화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달러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달러 예금 통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 주식 하죠. 그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으로 집어넣어도 그게 뭐로 환전돼서 달러로 환전돼 갖고 이미 여러분들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축통화는 세상에 많이 뿌려줘야 됩니다. 세상에 많이 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적자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소비국이 돼야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들어와야 물건이 들어오고 달러가 바깥으로 나가서 달러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역에서 중국이 적자국입니까? 전 세계 물건을 중국에서 완전히 흡수해 갖고서 전 세계 위안화가 뿌려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중국이 절대 그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뿌렸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돈 가치가 떨어지죠. 제가 지난번에 트리핀의 딜레마, 예일대 교수의 이름을 딴 트리핀의 딜레마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뿌려줘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뿌려져 있어도 돈 가치가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면 그날은 초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초강대국은 지금처럼 뭐 군사강국, 뭐 기타 등등 그런 강국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면에서 강국이 돼야 된다. 첫째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되는 강대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외국에서 식량을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어디는 가능합니까? 미국은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을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기축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축통화의 이 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조건들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절대 할 수 없죠.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맥점은 제롬팔이 변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가가 내려갔을 때 클라리다 부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총재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즉 제롬팔의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롬팔이 우리가 카톡을 보내더라도 내 카톡에 응답을 해주는 한 시장은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러한 재밌는 장세가 될 겁니다. 다만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곡선과 경기가 따라오는 곡선이 이격이 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어떤 펀더멘털 올라가지 않을 때는 순간적 약재에 민감하니까 올라가다가 두들기고 올라가다가 두들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올라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미래를 바꾸는 이런 종목군단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재밌는 장세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롬팔의 마음을 계속 우리는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